자, 농산물 품질관리사 1차 2021년도 4월 10일 기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목 원예작물학이고요. 26번. 원예작물의 주요 기능성 물질의 연결이 옳은 것은 상추는 엘라그산이 아니라 락투시린이죠. 예, 락투시린. 진통 효과를 가진 락투시린이고요. 마늘은 알리인 맞습니다. 토마토는 시니그린이 아니라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얘는 이제 항산화 작용이랑 노화 방지 기능성 물질이고, 포도는 아미그달린이 아니라 레스페라트롤이라고 이러한 기능성 물질이 포도에 들어있게 됩니다. 엘라그산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항암 활성이 증명되었고요. 딸기나 포도, 땅콩류 등 여러 과일과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시니그린은 톡 쏘는 맛이 있다고 2022년도 해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고요. 자, 27번. 밭에서 재배하는 원예작물이 과습 조건에 놓였을 때 뿌리 조직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과습 조건이라는 거는 습기가 과하게 많은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습기가 과하게 많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뿌리 조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산소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뿌리 조직이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걸 봐야 되겠죠. 무기호흡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에탄올 축적으로 생육 장애를 받는다. 맞습니다. 세포벽이 목질화가 촉진된다. 맞아요. 이 목질화라는 거는요, 리그닌화라고도 하는데요. 리그닌으로 인해서 식물의 줄기가 나무 껍질처럼 단단해지는 현상입니다. 철과 망간의 흡수가 억제된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습 조건에 놓이게 되면 철이나 망간 등이 많이 녹아 나오는데요. 이런 원소가 원예 작물에 과잉 흡수돼서 작물에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흡수가 억제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잉 흡수된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원예 작물에 피해를 주는 흡집성 곤충이 아닌 것은, 흡집성 곤충이라는 거는 진딧물처럼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사는 곤충이에요. 흡집성 곤충은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대표 곤충이고요. 진딧물이나 온실가루이, 또 응애류, 깍지벌레류, 노린재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딧물 맞고요. 온실가루이 맞고, 전박이 응애, 아까 응애류가 된다고 했었죠. 전박이 응애 맞고, 콩풍뎅이는 아니겠습니다. 콩풍뎅이과는 풍뎅이과의 곤충입니다. 자, 29번. 결핍 시 잎에서 황화현상을 일으키는 원소가 아닌 것은, 황화현상이 뭐냐면 이 엽록소 합성이 지연되면서 무슨 색? 노란색을 띠는 현상이에요. 엽록소의 구성 성분인 질소랑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질소랑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철이나 칼륨이 부족해도 황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소 맞고요. 인은 아닙니다. 인이 결핍되게 되면 황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고, 인이 결핍되면 녹색을 띤 상태에서 생장이 멈추기 때문에 정상적인 잎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져요. 철이랑 마그네슘은 아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30번입니다. 마늘의 무병주 생산에 적합한 조직 배양법은 무엇일까요? 영양 번식을 하는 마늘과 같은 작물의 병 중에서 바이러스병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게 되면 식물 전체에 퍼지고 대대로 전염도 된다고 해요. 근데 마늘은 식물체 전체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어도 뿌리 바로 윗부분에 있는 이 생장점에는 바이러스가 없어요. 다 퍼져도 여기에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늘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이 생장점 조직을 추출해서 인공 배지에서 배양하여 식물체를 양성하게 되면 이 식물체는 바이러스가 없는 부위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은 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늘이 바이러스 무병화에 실용화되고 있는 방법에는 이러한 생장점 배양과 캘러스 배양이라고 또 있습니다. 따라서 3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원예 작물의 증산 속도를 높이는 환경 조건은 원예 작물의 증산 속도를 높이는 환경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보시면은 공기의 유속이 빠를수록 증산 속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빛이 있을 때 증산이 잘 될 겁니다. 또한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증산 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선지로 돌아가 보시면 미세 풍속의 증가 맞습니다. 공기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이겠죠. 낮은 광량은 아니고요. 낮은 상대 습도에서 증산 속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또 높은 지상부 온도에서 증산 속도가 높아지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겠네요. 자, 딸기 고설 재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설 재배라는 거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한 건데요. 이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액 재배 패드를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얍 팔, 얍 다리 이렇게 있으면은 이 허리 높이로 설치를 해가지고 NFT 방식이나 점적 관수 방식으로 딸기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초기 설치비가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허리 높이에서 설치한 철제 구조물에 상자를 놓은 뒤에 딸기 모종을 정식해서 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농작업할 때 힘들게 막 이렇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허리를 굽힐 일이 없겠죠. 그래서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고 토양에서 발생하는 이런 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딸기 생산에 용이합니다. 따라서 딸기 고설 재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면은 토경 재배에 비해서 관리 작업의 편의성이 높다. 맞습니다. 토경 재배에 비해서 설치비가 저렴하다는 아니죠. 점적 또는 NFT 방식의 관수법을 적용하고 재배 베드를 허리 높이까지 높여서 재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33번 배추과에 속하지 않는 원예 작물은 무엇일까요? 배추과라고 하면은 이제 케일, 배추, 무 얘네가 배추과고 비트 같은 경우에는 배추과는 아니고 명아주과 명아주과에 속하는 원예 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겠고요. 자, 1년초 화해류는 무엇일까요? 1년초 화해류는 1년 안에 발화, 생장, 개화 이 결실이 생육 단계를 거쳐서 일생을 마치는 풀입니다. 봄에 싹이 터서 가을에 열매를 맺고 말라 죽는 식물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1년 초와 대비되는 게 이제 단연초가 있겠죠. 얘네는 생육기간이 한 3년 정도 이상 돼요. 칼랑코에는 단연초, 메발톱꽃 단연초, 제라늄 단연초, 맨드라미 1년초, 맨드라미 1년초, 봉선화 1년초, 포인세티아 단연초, 칼랑코에 단연초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겠네요. 35번 A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출하시기 조절에 관한 조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볼까요? 거베라는 5분의 4 정도 대부분 개화된 상태일 때 수확한다. 맞습니다. 스탠다드형 장미는 봉우리가 5분의 1 정도 개화 시 수확한다. 맞습니다. 안개꽃은 전체 소화 중 10분의 1 정도 개화 시 수확한다? 아닙니다. 3분의 2 정도 개화 시 수확합니다. 안개꽃은 3분의 2다.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해서 2번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36번입니다. 화훼류를 시설 내에서 장기간 재배한 토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시설 내에서는 비료 성분의 유실과 용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실과 용탈이 거의 없는 반면에 토양 수분이 증산량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이제 빠져나갈 일은 별로 없는데 비료는 계속 들어갈 수 있고 또 증산량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성분이 여기 좀 집적되거나 뭔가 축적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공급량이 적어질 수 있고요. 특정 성분의 양이 결핍될 수 있겠고요. 염류 집적 발생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니겠죠? 오히려 염류가 집적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토양에 염류가 과다하게 집적되면 작물에 피해를 주게 되는데 노지에서는 용탈과 유실로 인해서 염류가 표토에 집적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런 상태의 이제 시설 내에서는 비료 성분의 유실이나 용탈이 거의 없고 토양 수분의 증산량이 많아서 염류가 표토에 집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성 미생물의 밀도는 높아지겠고요. 따라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자, 줄기 신장을 억제해서 콤팩트한 고품질 분화 생산을 위한 생장 조절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이제 생장 조절제 관련 문제들이 굉장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B9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B9은 생장 억제제고 나머지 애들은 생장 억제제가 아니라 생장 촉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합성 옥신이고 얘는 천연 옥신 그리고 얘는 줄기 생장 촉진 물질이겠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라는 것 알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38번입니다. 절화류 보존제는 이라고 했는데 절화류 보존제라는 거는 절화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약재예요. 그러면 절화라는 게 뭐냐? 식물로부터 꽃이나 꽃봉오리를 줄기와 잎과 함께 잘라낸 것을 절화라고 하는데요. 이 절화는 뭐 꽃병에 넣어서 이제 장식용으로 쓰이거나 꽃다발이나 화환 같은 거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꽃밭에서 키운 것을 잘라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생산이 되고요. 야생에서 자라난 꽃을 절화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절화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약재가 바로 절화류 보존제가 되겠다. 여기서 절화류 보존제에 해당하는 거는 AVG라는 성분인데요. 얘는 이제 에틸렌 생성을 억제할 수 있어요. AVG뿐만 아니라 절화류 보존제는 STS도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절화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겠고요. ACC랑 에테폰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이제 처리할 경우에 에틸렌 생성이 유도됩니다. 그래서 절화 수명이 감소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원예작물의 저온 춘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온 춘화가 뭐냐면 저온에 의해서 개화가 촉진되는 현상이에요. 이게 답이고요. 그래서 이제 1번 맞고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1번은 맞고 2번 녹색 식물체 춘화형은 일정 기간 동안 생육한 후부터 저온에 감응한다. 맞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생육한 후부터 저온에 감응한다. 이것과 이제 대비를 보이는 것이 종자 춘화형이다. 얘는 식물체가 어릴 때에도 저온에 감응하여 추대되는 식물이고요. 예를 들면 무나 배추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녹색 식물체 춘화형에는 기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꽃 양배추 그리고 구근류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춘화에 필요한 온도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씨 사이이다.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은 저온 춘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에서 10도씨 정도 필요하고요. 고온 춘화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0도씨 정도
요렇게 이제 되지 영하까지 내려가지는 않죠. 생육 중인 식물이 저온에 감응하는 부위는 생장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시겠다. 양액 재배에서 고형 배지 없이 양액을 일정 수위에 맞춰서 흘려보내는 재배법은 무엇이냐? 이 양액 재배라는 거는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수용액으로 만들어서 재배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러한 양액 재배 중에서도 고형 배지 없이 양액을 일정 수위에 맞춰서 흘려보내는 재배법은 바로 방막수경이라는 건데요. 이 방막수경 방식은 베드의 바닥에 극히 얇은 상태로 이제 수액이, 양액이 흐르도록 하고 그 위에 뿌리가 닿게 하는 양액 재배 방식입니다. 근데 뿌리 일부는 공중에 노출되고 나머지는 흐르는 양액에 닿아서 공중산소와 수중산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방막수경 방식을 다른 말로 NFT 방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매트 재배 아니고요. 분무경 아닙니다. 분무경은 이제 영양액을 분무해서 재배하는 방식이고, 저면관수 아니겠죠. 저면관수는 넓고 낮은 이런 용기에다가 물을 살짝 받은 다음에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화분의 일부분을 잠기도록 담그는 방식이에요. 그렇고요. 41번입니다. 다음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조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A. 디벤바키아는 음지식물이니 광이 많지 않은 곳에 재배하는 것이 좋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럼 고무나무도 음지식물이니 동일 조건에서 관리되어야겠군요. 맞습니다. 양지식물인 드라세나는 광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적정 재배지가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아닌 게, 이 드라세나라는 친구는 실내에서 기르기 쉽고 관리가 용이하고 공기 정화 효과가 탁월한 식물인데요. 얘네는 양지식물이라기보다는 반음지식물이에요. 그래서 강한 직사광선에서는 잎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광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답은 A와 B, 2번이겠습니다. 자, 과수의 꽂는 분화 촉진을 위한 재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질소 12량을 늘린다. 아닙니다. 질소가 풍부하게 되면요. 물론 생육은 활발해요. 생육은 활발하나 꽂는 분화 촉진이 되지는 않아요. 화성이나 결실은 굉장히 불량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고요. 환상박피를 실시한다. 맞습니다. 가지를 수평으로 유인한다. 맞고요. 열매 속기로 착과량을 줄인다. 맞습니다. 열매 속기라는 거는 나무의 세력에 비해서 열매가 이제 너무 많이 달리게 되면 그런 열매를 일찍 솎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답은 1번이겠고요. 43번. 수확기 후지 사과의 착색 증진의 효과적인 방법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과실 주변의 잎을 따준다. 맞습니다. 수관하부에 반사필름을 깔아준다. 맞고요. 주야간 온도차를 줄인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단순히 주야간 온도차를 줄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온도로 저거는 15에서 20도씨 정도이고요. 뭐 30도씨 이하의 고온이나 10도씨 이하의 저온에서는 안토시아닌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주야간 온도차를 무작정 줄이는 거는 옳지 않죠. 지베렐린을 처리해준다. 지베렐린을 처리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식물체의 생장 조절제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지 착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방법은 기역과 니은 1번이다. 배는 C방 하위로 C방과 더불어 가 유합하여 과실로 발달하는데 이러한 과실을 라고 한다. 배는요, C방과 더불어서 꽃받기가 유합해서 과실로 발달하는데 이러한 과실을 위과라고 합니다. 위과에는 배뿐만 아니라 뭐 사과, 딸기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과나무에서 접목 시에 주간의 목질부에
홈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는 의 원인은 음이다. 접목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식물을 인위적으로 만든 절단면을 따라서 절단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얘네를 이어 붙여요. 이어서 하나의 객체로 만드는 재배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고접병인데요. 이 고접병 같은 경우에는 접목 시에 접수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면 발생해요. 접수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식물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절단면을 따라서 이어붙여서 하나의 객체로 만드는 재배 기술이 접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객체 중에서 하나는 뿌리를 남겨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바탕나무, 즉 대목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인간이 과실 등을 얻기 위한 목적이 되는 나무인 접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접수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접병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고접병의 원인은 박테리아가 아니라 바이러스겠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바로바로 3번이 되겠죠. 46번입니다. 과수에서 삽목 시 삽수에 처리하면 밝은 촉진 효과가 있는 생장 조절 물질은, 자, 삽목이라는 거는요, 가지나 뿌리, 잎 등의 일부를 잘라내서 땅에 꽂아서 뿌리를 내리게 해서 새로운 식물 개체를 만들어가는 번식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삽수는 삽목을 하기 위해서 모체로부터 분리한 어린 가지나 뿌리, 잎이 되겠고요. 밝은은 루팅이죠. 영어로 말하면 뿌리 내리는 겁니다. 뿌리 내림. 이러한 촉진 효과가 있는 생장 조절 물질은 IBA입니다. IBA 이외에도 NAA나 IAA가 있어요. 이런 등이 옥신류를 처리하게 되면 발근이 촉진됩니다. 아까 여기서 맞죠? NAA, IAA, 그리고 IBA가 생장 조절 물질, 밝은 촉진제로 사용되겠다. 네, 그렇고요.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월동하는 동안 저온 요구도가 700시간인 지역에서 배와 참달래를 재배할 경우에 봄에 꽃눈의 맹하 상태는 단 저온 요구도는 저온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7도씨 이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달래의 저온 요구도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2도씨 이하에서 500에서 700시간이고요. 배 같은 경우에는 7.2도씨 이하에서 1300에서 1500시간이 저온 요구도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0시간인 지역에서는 참달의 꽃눈 맹하 상태는 이제 양호할 수 있겠죠. 반면에 배의 꽃눈 맹하 상태는 700시간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불량한 겁니다. 따라서 배는 불량하고 참달에는 양호하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사과 고두병과 코르크 스폿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두병은 우리가 사과를 봤을 때 과실 표면에 좀 검은색 반점이나 변색이 나타나는 그런 사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생리적 장애를 고두병이라고 합니다. 코르크 스폿도 이제 사과의 반점성 생리 장애의 하나겠고요. 이러한 친구들은 보통 칼슘이 부족해서 일어나요. 칼슘 부족. 이거에 관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자, 고두병이 일어나는 원인. 사과나무에 고두병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칼슘이다. 칼슘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세포벽 사이에 있고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세포질에 넣어줘요. 그러면 들어온 이산화탄소를 마그네슘이 엽록체 속으로 끌어다가 주는 거죠. 그럼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칼슘이 부족하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광합성은 과일 껍질에서도 일어나는데요. 광합성이 안 돼서 세포에 당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가 죽어서 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두병인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사과 고두병과 코르크 스폿의 원인은 무엇이다? 바로 칼슘 부족이다. 답은 3번입니다. 49번. 유충이 과실을 파고 들어가서 피해를 주는 해충은 무엇인가? 바로 복숭아 명나방입니다. 이 복숭아 명나방은 복숭아나 밤 등의 열매를 먹는 해충이고요. 얘는 이제 화렵수형이고 화렵수형 외에도 침엽수형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소나무나 잣나무 이런 것에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자, 50번. 식물학적 분류에서 같은 과의 원예 작물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상추는 국화과죠. 국화과. 그리고 국화도 국화과입니다. 따라서 얘네는 괜찮고, 고추랑 감자는 똑같은 가지과고, 자두랑 딸기도 동일한 장미과겠죠? 근데 생강 같은 경우에는 생강과예요. But 마늘의 경우에는 백합과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다.